다리 부러진 아이를 끌고 가라고? 이게 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거다. 보이부 과장이 눈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국 소환장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숙모의 죄가 연자제로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3대를 바쳐 충성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정은의 벤츠를 직접 수입했던 남자는 그날 가족을 차에 태우고 공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보이부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9년을 침묵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깨려 합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부 출신이었습니다. 황해남도의 깊은 탄광에서 곡괭이를 들고 석탄을 캐던 평범한 노동자. 그게 저희 집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군 입대 이후였습니다. 복무 중에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고 그 대가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이 칭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광부의 아들이 당노동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집안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 충성심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90년대 말 현대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건설 장비를 보내왔을 때 그 장비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부대의 책임자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처음 현대에서 온 중장비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산 장비에는 없던 열선 시트가 달려 있었고 운전석에는 라디오와 녹음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라디오는 곧바로 뜯겨나갔습니다. 외부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충성이 곧 생존이었고 당이 곧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17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평양의 인민경제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학은 김일성이 직접 지시하여 전국의 현역 군인 중 똑똑한 인재만 골라 당과 국가의 경제를 맡기기 위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경제무역과에 곧바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는 체제가 원하는 톱니바퀴로 깎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 곳은 대외경제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통상교섭본부와 비슷한 기관인데 일반적인 무역이 아니라 외화벌이, 그러니까 김씨 일가와 당을 위한 달러를 벌어오는 것이 핵심 임무인 곳이었습니다. 미국을 침략자라 부르면서도 그 침략자들의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김씨 일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이 가장 많이 도는 조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웅칭호 엘리트 대학 핵심 기관 배치. 체제가 저를 선택했고 저는 그 선택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체제의 민낯을 곧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대외경제성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특별한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명의무역사.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김씨 일가의 친위부대, 그러니까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국 소속의 운수기재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 경호부대의 차량, 그 모든 것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명의무역사에는 오부와 이가가 있었습니다. 오부는 일반적인 수입을 담당했고 이가는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한 물품을 다뤘습니다. 이가의 존재는 호위국 내부 보위부조차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떨어진 지시는 이랬습니다. 해외 각지의 명예지사와 외교대표부에 연락하여 벤츠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하라. 가격은 논하지 않는다. 수령을 모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것만 골라라. 그렇게 전 세계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호위국에 넘기고 호위국에서 차종을 선택하면 저희가 언제까지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기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제 제재 위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단 한 대도 북한에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을 이용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명의로 벤츠를 구매한 뒤 영국으로 보내고 다시 싱가포르로, 마카오로, 일본으로, 심지어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명의를 바꾸고 계좌를 세탁하고 경로를 돌리고 마치 돈 세탁을 하듯 차 세탁을 한 겁니다. 벤츠 본사가 나중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전 세계 지부에 물었을 때 아무도 북한에 팔지 않았다고 답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차량이 중국 단동까지 오면 신의주 건너편으로 넘겼습니다. 호위국 군관들이 직접 올라와 차를 접수하고 거기서부터는 123호 도로를 탔습니다. 123호 도로. 이건 오직 김씨 일가만 이용하는 전용 도로입니다. 일반 주민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길. 저도 군관들과 함께 그 도로를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매끈한 도로 위를 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도로 위에는 마이바흐가 달리고 있구나.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진 것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충성분자의 아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2007년 저는 러시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무역 참사부 부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바깥의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기업과 파견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외화를 벌어 본국에 바치는 것. 당시 러시아에만 70에서 80개의 북한 회사가 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극동 지역에만 40여 개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노동력 수출회사, 피복회사. 이 모든 기업의 사장들이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술을 가져오고 돈을 건네고 킹크랩까지 끓여왔습니다. 경제 외교관 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상납 할당액이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걸 채우기 위해 저도 온갖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러시아의 발티카 맥주를 북한으로 수출하는 장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폭스바겐 폴로를 몰고 다녔고 러시아 검찰 고위층과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감시가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한국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정보기관에 추적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부임하기 직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대외경제상의 아내가 저희 집사람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해서 펼쳐보라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며 도착 후 펼쳤더니 거기에는 인터넷 주소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부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시간이 남아 심심해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추노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자유를 향해 도망치는 노비들의 이야기. 한 편을 보고 나니 다음 편이 궁금해졌고 그 다음 편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연합뉴스도 보게 되었고 구글을 통해 바깥 세계의 소식을 하나둘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유흥교시에 따라 해외에 나간 가족의 자녀가 7살이 되면 반드시 평양으로 보내 초등학교를 다니게 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인질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그렇게 들여보냈다가 5년 만에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아들 차례였습니다. 아들의 나이를 속여야 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관리에게 100달러를 건네고 출생 연도를 바꿨습니다. 9살을 12살로. 5일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면 나이도 바뀌는 나라였으니까요. 아들을 데리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내 아이의 미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당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기 시작한 충성심 위로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어느 날 본국에서 한 통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장 북한으로 돌아오라. 구체적인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소환장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승진이거나 숙청이거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승진이 아니다. 즉시 평양에 있는 지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이 소환 명령의 배경을 알아봐 달라고. 며칠 후 돌아온 소식은 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저희 숙모가 성경책을 보급하다가 보이부비 밀경찰의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책은 단순한 금지 서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 용소행이고 보급했다면 그것은 특대형 사건입니다. 숙모는 10년형을 받았고 그 가족은 몽땅 평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3대에 미칩니다. 숙모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지방으로 추방되었으니 그 이유를 캐면 숙모의 죄가 나오고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해외에 나가 있는 저까지 닿는 겁니다. 어쩌면 숙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물고 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조카라면 당장 잡히지 않을 테니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 좋은 이름이었겠지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이부 해외 반탄 과장이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순찰이었지만 저를 찾아온 그가 한 말은 정기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왕 온 김에 부대표 가족들 다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깁스를 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기차와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지시를 거부하는 거냐? 이건 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거다. 정치적 감투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바쳐 충성한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숙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다리가 부러진 아이까지 끌고 가라는 것. 이것이 당이 저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다.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자. 북한으로 돌아가면 아들은 소년단 조직 생활, 노동동원, 끝없는 정치 집회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틀면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더한 충성분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양가 모두 대대로 당에 헌신해온 가문이었고 집사람 본인도 체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숙모의 성경책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 집안이 반동 집안이 되는 것이었고 충성분자인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양가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다. 우리가 이 정도로 무너질 집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들을 앞에 세운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망명할 거다. 아들을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은 따라올 거냐 안 따라올 거냐.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울고 화내고 부모 형제와 영영 이별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라. 이 아이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군대에 끌려가고 조직 생활에 묶이고 평생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틀면 이 아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긴 침묵 끝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권을 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해도 여권을 돌려받을 명분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희 경제무역 참사부는 대사관에서 800km나 떨어져 있었고 김정일이 2001년 러시아 방문 당시 직접 지시하여 만든 독립기관이었기 때문에 대사관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권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여권은 보위부에 맡겨져 있었지만 워낙 저를 신뢰했기에 출장 명목으로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내주었습니다. 충성분자의 가면이 마지막으로 저를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빨간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량이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읽는 것은 제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앞 세 자리의 한국 영사관 코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속도를 높여 그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가까이 붙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북한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가 뒤에서 추격하니 당연히 무서웠겠지요. 저는 더 밟았습니다. 앞에 있던 러시아 차를 끼워 넣어 영사관 차량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려달라 말 좀 하자. 하지만 안에 있던 영사관 직원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일이라서 대화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유일한 연결고리를 놓친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러시아 외교단 명부를 꺼냈습니다.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연락처가 정리된 책자였습니다. 한국 영사관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북한 경제무역 참사부 부대표다. 한국으로 망명하려는데 좀 도와달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으로 갈 수 있느냐? 제가 답했습니다. 내 차가 있다 갈 수 있다. 그러자 그쪽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라. 민스크행. 거기서 우크라이나까지만 가라. 운명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늘 떠난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저는 석전석결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위부가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건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소환장이 내려온 상태에서 하루만 더 지체하면 본국에서 직접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오의 풍경. 하지만 이 풍경을 보는 것이 이 집에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라. 오늘 떠난다.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리 정해둔 것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여권, 최소한의 옷까지, 현금.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야 했습니다. 9년간 러시아에서 쌓아온 모든 것, 가구며 살림이며 사진첩이며 그 모든 일상의 흔적을 그 자리에 버려두는 겁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한번 멈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등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공항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항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미행이 붙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중간에 파크인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넓은 주차장이 딸린 호텔이었는데 저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 폭스바겐 폴로에서 짐을 모두 택시로 옮겨 실었습니다.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제 차가 공항 주차장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차량을 바꾸면 추적이 한 단계 끊어지는 겁니다.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 여권 소지자였습니다. 주재국의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빈 조약에 따라 러시아 경찰이 저를 체포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두려웠지만 이곳은 러시아 땅이었고 러시아에서 보위부는 아무런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러시아 검찰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현지 경찰을 동원하려 해도 제 인맥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민스크행 탑승 수속 창구 앞에 섰습니다. 외교 여권 3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제 것, 아내 것, 아들 것. 직원이 여권을 훑어보고 아무런 질문 없이 탑승권 3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탑승구까지 걸어가는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북한이라는 체제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었고 동시에 평양에 남겨둔 모든 것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웅 칭호도 인민경제대학 졸업장도 대외경제성의 직함도 그 모든 것이 이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울리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민스크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키이우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이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한민국까지. 북한 외교관 중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망명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5일, 한국의 7월은 한여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서 있었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라진 직후 같은 경제무역 참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키 175cm, 검은 바지에 하늘색 셔츠, 검은색 구두, 김정은 초상 배지를 달고 있다. 폭스바겐 폴로 차량을 운행한다. 러시아 현지 언론 폰탄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종된 북한 요원이 도망쳐 민스크로 날아갔다.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무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들은 저를 실종자로 신고했습니다. 망명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워낙 충성분자였으니까. 아버지 때부터 3대가 당에 몸바친 집안의 자식이 대한민국으로 도망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 기사를 쓴 러시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폴란드에 있다. 왜 갔는지는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날부터 아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이틀 만에 끌려온 아내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향해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모 형제와 영영 이별시켰다. 언니도 오빠도 어머니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저는 아내에게 선택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평생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달라. 엄마로서 조금만 참아달라. 아내는 울었습니다. 며칠이고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9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반이라고나 할까요? 아들을 볼 때는 잘 왔다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면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됩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져야 할 무게이니까. 하나원탈 북자 정착교육시설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났고 텔레비전을 틀면 수백 개의 채널이 쏟아졌고 누구도 저에게 김일성 어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구를 사귀고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소년단 조직 생활에 매여 있었을 아이가 여기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20살 청년이 되어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향합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제가 버린 모든 것, 아버지의 영웅 칭호도 대외경제성의 지위도 러시아에서의 화려한 생활도 이 아이의 저 뒷모습 하나 바꾼 거라면 후회는 없다고. 하지만 최근 텔레비전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파병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제 아들도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군대에 끌려가 훈련을 받고 지금쯤 우크라이나 어딘가에 참호해서 남의 나라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아내도 그 뉴스를 보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년을 숨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과거도 전부 감추고 살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의 벤츠를 수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제 제재를 뚫고 외국인 명의를 세탁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 평양까지 고급 외제차를 들여보냈습니다. 그 체제의 가장 은밀한 톱니바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제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뛰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래한 반도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들이,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령은 주체 사상을 말하면서 운명의 주인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가르침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실천한 날이 탈북한 그날이었습니다. 제 운명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제 아이의 운명을 제가 지키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그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주체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단 한 모금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그 한 모금을 갈망하는 2,500만 명의 동포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